네, 1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우리 교재 14장 노년기와 은퇴, 그리고 15장 사별과 웰다잉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학습할 건데, 먼저 노년기와 은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년기와 은퇴에 대해서 이제 다룰 내용으로는 먼저 고령화 사회의 의미인데, 갈수록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 노년기가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의도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년기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가 되고 그 생활의 주된 그런 장소도 바로 이제 가정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의 가족 관계라든가 그런 가정 생활이 점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년기 같은 경우는 뭐 신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이제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 관계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년기 부부 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노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고령화 사회의 의미에서 이제 기대 수명 연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평균 수명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의식주 생활이라든가 뭐 보건, 의료, 위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또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1970년을 보시면 1970년에 남녀 전체 평균 그 기대 수명이 60대였죠. 62.3세.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서 2015년도에는 그 남녀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이 82.1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교재에 2060년에까지 예측된 내용이 나오는데 60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은 86.6세, 여성은 90.3세까지 그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노년기가 갈수록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오래만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병들고 굶주리고 이러면서 뭐 오래만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하게 늘어난 수명으로 이제 축복된 삶을 살려면 결국 노년기에 어느 정도의 삶의 질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노년기 때 집중되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랑 부모 자녀 관계도 잘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고령화의 속도입니다. 이 고령화의 추세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노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이제 꼽는 게 고령화인 이유는 그 속도가,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전에 그런 사회를 이제 직면하기 전에 나름대로 뭐 제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잘 이제 구축을 해놓고 그런 사회를 맞이해야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미처 그런 제도를 구축하기도 전에, 그런 환경이 마련되기도 전에 그냥 자꾸 빨리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고령화 사회는 그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이제 고령화 사회는 그 노인에 해당되는 65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제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고령 사회는 그 인구가 이제 14% 이상, 우리나라 2018년도에 또 이제 고령 사회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 같은 경우는 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율을 제시한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죠.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는 건. 근데 이 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의 율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좀 급격하게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2040년도가 되면은 그 고령화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맨 하단에 2.9%, 또 이제 2위가 중국,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제 고령화의 속도가,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 잘 적응될 수 있는 준비를 미처 하기도 전에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노인 부양 부담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산 가능 연령에 해당되는 이제 그 15세부터 경제 활동을 하는 기준을 이제 15세로 본 거죠.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인구를 백분율한 게 노년 부양비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노년 부양비,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 지수도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995년도를 보시면 이제 노년 부양비가 8.3%. 그래서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한 인구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그 명수가 12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15세에서 64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생산 가능한 그 인구 12명이 그냥 고령자 1명만 그 부담을 하면 된다, 부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 1명을 케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12명으로 나눠지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겠죠. 근데 그런 그 부담률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서 2065년도가 되면은 그 15세에서 65세에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 1명이 그 고령자 1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제 얘기는 그 젊은 세대의 노동의 대가가 결국 대부분 노인 부양으로 이제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은 노인의 4대 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노인들한테는 뭐 크게 4가지의 고통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뭐 옛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노인분들한테도 이제 그 직면에 있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표 14-1을 보시면 그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사를 한 거죠. 가장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게 65.2%로 바로 건강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53%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움과 소외감 14.1%,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다라는 거 13.3%.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2013년도 통계청에서 보고된 이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노인분들이 겪는 4가지 고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병고인데요. 병고는 노년기의 질병과 노화로 인해서 이제 야기되는 신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뭐 81%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이제 병고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고통이 더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빈고인데요. 빈고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노년기는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제 일정한 그 소득원이 그 중단이 되는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년기 때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그 이전에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노년기 때에 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회의 이 노년기의 빈곤의 그런 문제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독고입니다. 고독고는 은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이전에 맺고 있었던 사회적인 관계망도 축소가 되는 거고, 또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뭐 이제 생활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망이 축소가 돼서 이제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제 느끼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우자가 이제 그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 배우자가 있는 노인분들에 비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년기 때에 이런 대인 관계로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외로움을 좀 극복을 하려면 그런 관계에 대한 정립도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무의고인데, 무의고는 할 일이 없는 적적함 때문에 이제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의 독립으로 부모 역할이 축소가 돼서 굉장히 뭐 여가 시간도 많고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제한 없는 자유가 자유로 이제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막 막연한 시간이 되고, 또 역할이 없는 자유는 뭐 결국 무료감을 이제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할 때, 보통 은퇴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대비, 뭐 건강상의 어떤 대비를 해놓는 것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은퇴 설계는 그런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가지의 그 측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그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뭐 경제적인 거, 건강, 또 여가 생활,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지금 요거 그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보고한 내용인데, 그 노후준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자금 준비는 이제 85%가 뭐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65.4%, 그 외에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더라도 노후 준비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종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거, 건강에 약간 치우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 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노년기 때에 그 중점적으로 전환이 되는 가족 관계 중에 부부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에 따르는 적응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용어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유행한 용어인데, 이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이혼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죠. 이혼은 결혼을 끝내는 거고, 그 조론은 그냥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혼처럼 법적 사회적으로 혼인관계가 파기가 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유지는 하되, 결혼을 졸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혼을 졸업했다라는 조론의 의미는 내가 혼인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뭐 이제 뭐 부부의 어떤 의무,
또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예 그 부부가 따로 살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따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집에서 살지만 그냥 각자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생활을 이제 터치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조론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혼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과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까 일종의 그런 이혼의 대안으로 이런 조론의 모습이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70대의 이제 부부에게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는 신혼이혼이랑 황혼이혼을 비교해서 이제 제시해 놓은 표인데, 보통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해당되는 부부가 하는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황혼이혼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영위했던 부부가 이제 해체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990년도부터 이제 5년 단위로 2015년도까지 황혼이혼과 신혼이혼의 비율을 조사를 한 건데, 지금 더 진한 선 그래프가 신혼이혼이고요. 약간 흐릿하게 표기된 것이 황혼이혼인데,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자꾸 이제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제 황혼이혼의 비율은 이제 19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혼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인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해체되는 것도 이제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전체적인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보듯이 오히려 신혼 때 이혼하는 것보다 황혼 이혼율이 이제 높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이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60, 70대인데 굉장히 사고방식이 전통적인 이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를 해체하는 거잖아요. 원래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게 부자 관계였고, 가계의 영속을 위해서 뭐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그런 가치관이 이제 지배를 했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제 계속 침투되는 새로운 이제 시대의 가치관이 개입이 돼서 그런 보수적인 전통 사상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의식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가정 생활이 주된 생활의 무대가 되면서, 뭐 이전에는 일하느라 뭐 자녀 키우느라 바빠서 부부관계에 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뭐 이렇게 간과하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주 부딪히면서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대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뒤늦게 황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론처럼 뭐 이제 허울만 부부지, 사실상 이 조론의 모습은 온전한 부부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부부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겠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면서 여가를 같이 즐기기도 하고, 뭐 대화도 더 많이 나누면서 이제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독립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년기는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출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만 이제 남아져 있는 빈 둥지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이제 변화가 돼야 될 이제 모습은 자녀한테 쏟았던 에너지의 방향을 이제 자기 자신하고 자신의 배우자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뭐 자녀한테 집착하고 막 계속 관여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녀 세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부부 관계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결혼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U자형의 결혼 만족도를 그려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신혼기 때의 결혼 만족도가 이제 제일 높았다가 그 결혼 생활이 지날수록 이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중년기 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죠. 하지만 이제 이 중년기 때에 다시 부부 관계를 재정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부에 대한 만족도,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제 노년기에 가서 이제 다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년기 때 가장 이제 하락했던 결혼 만족도를 이렇게 이제 상승을 시키려면 자녀의 독립을 이제 지지하고 인정하고 또 그 부부의 그 관계를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게 되면은 결혼 만족도는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년기에 이르러서 결혼 만족도가 이렇게 좀 높아지려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몇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이행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자식들도 잘 가르치고 뭐 어느 정도 뭐 사회의 역할을 할 만큼 온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과 평가가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중년기까지도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제 유지가 돼야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이제 공평하게 역할 분담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은퇴를 해서도 서로 지지하고 동반자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그냥 최소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부가 이제 그 자유로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대등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제 중년기 이후 노년기로 갔었을 때에 이런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은 성역할의 변화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년기 이후가 되면은 그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별하고 반대되는 성향이 좀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남성의 대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이제 좀 저하가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가 되면서 약간 이제 자신의 성별하고 반대적인 성향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년기 부부들은 서로의 성역할의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양성적인 성역할 수행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년기 발달 과학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이제 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은 그 정신분석 이론가 중에 이제 한 명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우리 인간의 발달을 이제 전생애적으로 접근을 해서 총 8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8단계가 바로 노년기. 그래서 노년기 때에 이룩해야 되는 발달 과업을 이제 자아통합감이라고 제시해 놓은 거고 자아통합감을 이루지 못할 때 결국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통합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노년기 때에 그동안 자기의 지나온 발자취를 쭉 돌이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나온 나의 생애를 평가해 봤더니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 놓은 업적도 있고 자식들도 저마다 잘 커서 저마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맞이하게 될 죽음도 그렇게 두렵진 않고 이제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이런 통합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년기가 됐을 때 이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는데 뭐 이뤄놓은 업적도 없고 빚만 많고 또 뭐 자식들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닌 걸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회복시키기에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근데 나는 머지않아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의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노년기 때의 발달 가업인 자아통합감을 이룩하려면 이제 그 이전 시기 때에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발달 가업을 이룩하면서 이제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대비,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죽음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적 노화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년기 후반부터 이제 생리적인 그런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이전보다는 이제 활발한 성생활을 하기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노년기에도 여전히 성욕이라든가 성적 행동이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노년기 성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인 편견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노년기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한테 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이 성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이제 좀 약간 뭐 민망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성적 관심을 오히려 표현하는 노인들을 약간 이제 음란하고 음탕한 노인으로 이제 규정하는 거.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미 이제 그 연로하셨기 때문에 뭐 성적 욕구가 없고 무성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노인은 성적 욕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하기에는 너무 신체적으로 허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노인분들도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이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성욕도 있고 뭐 그 성적인 행동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노년기 때에 이제 부부가 서로의 성적 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이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뭐 자신의 욕구를 그래도 좀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노년기 이제 집중되는 가족 관계 중에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부모랑 성인 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적절한 적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바로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의존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 세대들한테 부모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자녀에게 부모로서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대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여러 측면의 기능적인 부분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신체적인 뭐 노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측면의 기능들이 사실상 이전처럼 발휘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그 의지를 하고 의존하고자 하는 의존성도 더불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있지만, 또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는 이런 이제 양가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노년기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도 내가 막 여전히 막 그 권위만을 앞세우면서 일방적으로 그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들도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의 의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 세대도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되게 막 그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좀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조언에 내가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세대의 부양 의식과 능력이 감소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갈수록 그 평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서 이제 부양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도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년기 때는 스스로 건강적인 대비랑 경제적인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서로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세대가 한 세대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구도를 이루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호혜적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주고 또 그 사람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 주고받음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여전히 내가 계속 부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내 자식의 그 아이까지 손자녀까지 내가 막 책임을 지고 내가 계속 뭐 돌봐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자녀도 부모니까 내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호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에서도 내가 내 아이를 부모한테 맡기면서 이제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함의 표시로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뭐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부모도 뭐 그 손자녀를 케어하는 거를 되게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내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기능이 좀 원활해서 내가 손자녀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볼 수 있으니까 내가 또 다른 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서로가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세대 간의 이제 세대차도 좀 이해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연령도 뭐 20, 3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살아온 어떤 환경, 뭐 경험이 달라서 세대차는 거의 불가피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가족의 규모가 축소가 돼서 대부분 핵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런 공간도 함께 사용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통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대 간에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렇게 유연한 사고로 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또 성인 자녀랑 손자녀 세대, 또 부모 세대, 이런 각 세대의 통합을 좀 이룰 수 있게 하는 뭐 이제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개발과 운영도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14장이었죠. 14장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